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잭슨홀 미팅은 좀 매파들의 결의장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충분히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었는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식시장 개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잭슨홀 미팅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네. 미국 증시는 반영이 됐어요. 뉴욕 증시 파웰 의장의 아주 매파적인 이 본색이 드러나면서 8분 50여 초 동안의 연설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물가만 무려 45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고스란히 뉴욕 증시를 강타했는데요.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3% 넘게 빠졌어요. 또 미국 언론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이 거의 속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영되지 않은 아시아 증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금리 인상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 물가 정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네. 자, 금리 인상이라는 게 가계와 기업한테는 고통이지만 물가 안정 실패 땐 더 큰 고통이 수반된다. 네. 이게 어디서 들어본 얘기잖아요. 네. 우리 이창용 총재, 전임이었던 이주열 총재가 매일 입에 달던 얘기를 고스란히 중앙은행 총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미국의 물가는 좀 한풀 꺾인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찍었어요. 그러자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네 였었는데 7월은 8.5% 중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 시장의 기대는 뭐냐? 아하, 이제는 그래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을 일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뭐라고 쐐기를 박았느냐? 당분간 긴축 정책 스탠스가 유지할 필요가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 하더라도 조기에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 미국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연거푸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연속, 2회 연속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자, 내년에 그래도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 이제 인하로 이르면 최소한 좀 정책이 좀 스탠스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거의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면서 블랙 검은 금요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을 쭉 정리해 보면 결국에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 제외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네. 중앙은행 총재들이 잇따라서 매파성 기조를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레타 메스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 FRB가 내년 초까지 4%를 약간 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연 2.5%예요. 우리랑 같아졌잖아요. 네. 근데 4% 가려면 아직 1.5% 더 올려야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제 6월과 7월에 이어서 9월 FOMC 회의에서도 3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단서대에 언급을 했어요. 9월 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 그럴지 아니면 이제 빅스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뭐를 보고 판단할 거냐? 고용 지표가 아니다. 이제 물가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월 13일에 발표 예정이에요. 이 미국의 CPI를 보고서 네. 과연 7월보다 낮게 나타날지 아니면 높게 나타날지 여부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연준의 금리 예측 사이트인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9월에 연준이 이제 0.7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6대 4 정도로
빅스텝 가능성을 좀 압도하고 있고 네. 연말 기준금리가 중요해요. 연말 기준금리가 지금 연 3.75에서 미국은 4%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기준금리의 상단 2.5%로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자, 미국이 지금 다음 달에 만약에 또 0.7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이 전보다 더 크게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창용 총재 뭐 금리를 완만히 올리겠다 이런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네.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힘들다, 네. 어렵다라고 호소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통화 정책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돼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연준 통화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 네. 이게 뭐 이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에 하나 미국이 실제로 이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한 달 만에 0.75%포인트가 벌어지게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기축통화하고 원화 가치하고 거의 뭐 1% 가까이 기준금리가 격차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추락하는 게 불보듯 뻔하고요. 네. 또한 이제 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가는 더 오릅니다. 네.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행도 뒤따라서 마지못해 올해 남은 두 번의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에서 뭐 이창용 총재는 지난 이제 25일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우리는 걸어갈 것이다라고 예고했지만 빅스텝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아장아장 걷는다 하더라도 하는 역사상 6연속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제 사상 초유의 길을 가는 거여서 당시에도 이제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격이 오면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 연속 남은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환율이나 물가도 오를 수 있고 6차례 뭐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도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달러가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무역 수지였거든요. 수출이 잘 돼서. 근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무역 수지 넉 달 연속 적자 났어요. 네. 여기에다가 8월 이번 달도 20일까지는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달러 국간이 비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는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또 지난 잭슨홀에서 이렇게 이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니까 역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또 2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고강도 긴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입니다. 가계, 소비에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가 이미 지난 1년 새 2%포인트 늘었어요. 그러면 가계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만 27조 원. 이걸 1인당 환산하면 한 130만 원가량 불어나는 거고 네. 여기다 앞서 제가 이제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금리 올립니다라고 했는데 0.5%예요. 그 이자 부담만 1인당 32만 원이 더 얹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대출 이자가 쌓이게 되면 가처분 소득에서 가게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거든요. 소비는 줄어들죠. 소비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인력 채용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다시 이제 경기를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지금 사실은 8월 25일 금통위에서 한 장짜리 금리 결정문에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게 4번이나 등장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기존에는 물가를 굉장히 우선시했던 통화 정책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등장했다라는 건 이 말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은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지만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인 경기 침체도 우려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더 커진 금리 격차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을 고수할 것인가 아마 9월에 지금 미국의 금리 결정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연말까지 한은도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는 은행권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적금에만 70조에 가까운 뭉칫돈이 밀렸어요. 맞습니다. 은행들이 신났어요.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3%, 4% 올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대출 금리도 가까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은행이 4연속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걷다 보니까 시중은행 예적금이 불과 8개월 새 70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한 달 새 7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 앞서서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는 계약금을 3억 원이라는 계약금을 포기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전체 이제 매매 금액이 10%를 계약금으로 걸지 않으면 이게 이 대출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개사들은 10% 걸도록 하고 있는데 네. 3억 원을 포기할 정도로 이제 이 가격을 선도했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조차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 부동산과 주식 등 이 주식에서 가계대출이 12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위험자산에서 급속히 일탈해서 안전자산인 은행 예적금으로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뭐냐? 한은이 지금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이런 예적금 쏠림 현상은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은행에서 지금 예적금 상품 이렇게 경쟁적으로 출시하다 보니까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갈아타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굉장히 고민할 시점이에요. 이렇게 예적금 금리가 빨리 오를 수도 이제 예측을 못했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까 정말로 예금 가입자 혹은 뭐 대출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자들도 지금 오히려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갈아타야 되나라고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예금 가입자 문제 좀 따져보게 되면 네. 대체로 이제 예금 가입했는데 1년이든 2년짜리든 3년짜리든 만기가 석 달 이내로 짧게 남았다. 네. 이런 분들은 갈아타면 손해일 경우가 많아요. 네.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내야 되고요. 높은 약정했던 금리 다 안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제 3개월 이상 많이 남아 있다. 예적금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오히려 중도 해지하고 갈아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이제 섣불리 이제 예치하게 되면 그래서 가능한 한 목돈은 지금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계속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석 달 이내로 짧게 가져가다가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른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좋은데 네. 각종 우대금리 조건이 어떤지 기회비용을 좀 고려해서 세심하게 좀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대출금리를 갈아타기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중도상환 수수료율이에요. 왜냐하면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은행권에 따라서 최고 연 1.2%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갈아타는 게 무조건 이제 능사가 아니라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존 대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뭐 차량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느슨한 조건에서의 대출 한도가 갈아탐으로 해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대상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아마 이제 1주택이면서도 똘똘한 한 주택 갖고 있어서 이 종부세 부담 좀 완화해 주겠거니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이달 말 내일이에요, 당장. 네. 내일까지 안 되면 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혜택이 무산이 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을 보게 되면 대상자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바뀌는 거거든요.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대상자들이 이제 한 21만여 명 정도 남짓이고요. 또 여기다가 이사나 상속과 같은 일시적 이주택자 이분에 대해서도 최대 이제 이게 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대 6%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분들도 한 21만여 명. 여기다가 세 번째 이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 납부 유예 도입하는 방안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이제 세부담을 낮춰주지 않는다면 올해 종부세 특히나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세법 개정된 이후와 개정되기 전 합쳐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이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지금 정부와 이제 여당과 야당은 지금 입장이 좀 반대인데요.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공정시장 가액을 통해서 하향 조정을 통해서 세부담을 낮춰줬는데 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지만 이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마지막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본회의가 이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아마 여야 역시 하면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의 이 세부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회의 결과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이 되는지 아마 이제 뉴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죠. 이 새출발 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뭐 불공정 논란도 있었고요. 도덕적 해이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좀 보완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던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채무 조정해주기 위한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도덕적 해이 논란 최대 90%까지 비탄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갚아왔던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월부터 이제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일단 이제 이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이고요. 네. 적어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차제에 대해서만 신용대출 가운데 자산을 제외하고 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갖고 있다면 자산을 제외하고 순부채의 최대 60에서 80%까지 원금 탕감해 준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 부채가 있지만 재산이 더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금 조정과 이자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지 부채 탕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 조정한 이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고의적인 연체 등이 발견됐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채무 조정이 무효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탕감 80% 불공정 논란에 때문에 당초는 한 25억 원 정도 1인당 채무 탕감 규모도 절반 정도 한 15억 원까지로 축소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대 이 부채 탕감 비율 90%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상환 능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순부채 최대 90%까지만 이제 조정해 준다라는 점. 네. 그리고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그리고 이제 연체 30일 이전의 차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금리분에 대해서만 9%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해주고 혹시나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떤 이제 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런 분들은 원금 탕감해주지 않고 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연 4%, 4%의 이자율을 좀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무효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발견이 되면 뭐 벌금이나 고발 같은 추가 조치가 있어야지 경각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 차주와의 어떤 차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채출발 기금을 이용했다. 네. 이러면 사실은 신용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요. 네. 이걸 한 번 이용하게 되면 이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를 이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이걸 좀 무효로 하게 해서 이 페널티를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을 이용한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